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 시설원의 지원 담당을 하고 있는 최은천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순서는 처음 과채산업 개요하고 그 다음에 과체류 생산 및 출하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언급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설원에 관련 지원 사항 현황하고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담당자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헷갈려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설명을 해드리고 후반부의 말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과채산업 계열을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온실 재배 면적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요. 2000년대 초반 한 온실 면적이 7만 4천 헥타르까지 늘었다가 최근에는 4만 5천까지 줄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온실 면적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설 채소 그 온실 면적 조사를 해보면 한 5만 2천 헥타르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만 2,100 정도 됐었고요. 올해도 그보다 약간 한 1, 200 헥타르 좀 늘었고 거기에 화훼까지 다 합해서 이것저것 다 합하면 약 5만 2,400 헥타르 정도 이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이제 통계가 잡히고요. 근데 2000년도에 비하면 여전히 상당폭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경지 면적도 줄고 있지만 경지 면적이 주는 속도보다 온실이 줄어드는 속도가 최근 20년간 조금 더 이제 빨랐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액 중에서 생산량 중에서 과체류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체류가 아무래도 단가가 좀 다른 품목에 비해서 좀 높은 작물이기 때문에 생산액 중에서 과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면적 대비 훨씬 이제 큰 비중이고요. 전체 5조 2,210억 원 정도 규모고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 대비 1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산액이 가장 큰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딸기고요. 최근 들어서 딸기가 가장 이제 인기가 제일 좋죠. 재배 면적도 최근까지는 좀 많이 이제 급증하는 추세였었고요. 그 다음 생산량이 많은 게 이제 토마토, 그다음 풋고추, 수박 이런 순으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7.7kg 정도로 매년 줄어들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과일하고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과채 소비량은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다음 주요 품목 중에 이제 그 재배 면적이 그 증감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요. 토마토, 풋고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제 재배 면적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토마토하고 풋고추는 줄고 딸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한 15년 이후부터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요. 작년도 19, 20년도에 약간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박, 오이도 재배 면적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제 오이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이제 생산량은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생산량이 조금 좀 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아마 양액 재배하고 스마트팜이 도입이 되면서 면적은 줄더라도 대체적으로 주요 품목들은 생산량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면적 줄어드는 속도가 좀 더 빨랐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생산량도 많이 좀 줄어드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이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지금 오이 가격이 굉장히 높죠. 오이 가격이 지금 평년도에 오이 10개가 평년도 가격이 약 3,000원 좀 넘었었는데 오늘 도매시장 가격이 한 9,800원 뭐 이 정도 됩니다. 그 오이 가격이 거의 한 평년의 그 3배 수준으로 지금 치솟고 있고요. 뭐 다른 채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좀 떨어지는 품목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지금 채소, 무, 마늘, 양파, 뭐 배추 다 높고요. 과채류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 특히 지금 오이가 지금 굉장히 가격이 좀 높아서 농식품부에서도 상당히 이거를 도대체 이게 과체류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호박은 여름에는 굉장히 폭락해가지고 화천 애호박은 막 그 뭐 화형식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애호박도 평년 대비 지금 50% 정도 좀 높은 수준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체류 가격이 올해 기상이 좀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 수출이 잘 되고 있는 품목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파프리카를 요즘에
소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졌죠. 예, 국내 소비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다른 과채류하고 달리 파프리카는 재배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토마토 반입량 실질 가격 이런 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도색계에 비해서 적색계가 조금 더 이제 생산량이 많다. 도색계가 그냥 생식으로 자주 먹는 게 도색계 토마토고요. 주로 이제 케첩이나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게 적색계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울토마토는 대추형이 좀 인기가 좀 높고요. 이제 토마토 소비 동향이고, 그다음 딸기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은 한 18년 전까지 꾸준히 늘다가 19, 20년도에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그 안에서 토경 재배를 하지 않고 그 고설 재배하는 게 이제 땅에다 심지 않고 이제 양액 베드 설치해가지고 재배하는 방식이 있죠. 예, 그런 그 고설 수경 재배 면적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특히 이제 딸기는 주로 청년 농업인들이나 귀농귀촌인 분들이 많이 쉽게 도전하시는 그런 품목들이라서 처음에 시작하시면서부터 양액 재배 형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기존에 땅에다가 재배하시던 분들이 이제 양액 재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까다로운 검역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양액 재배로 바꾸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설 재배 면적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종도 대부분 그 서량 품종으로 많이 편중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서량이 되게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고 해서 식감도 좋고 해서 대부분 서량을 많이 그 재배를 하고 계시고요.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에서 그 수출용으로 재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매향 품종을 좀 많이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경상북도도 지금 포항 쪽에서도 딸기를 수출작물로 좀 육성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기존에 재배하던 품종을 매향이나 뭐 이런 품종 수출 유망 품종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 수출용은 매향, 내수용은 서량 이런 정도로 품종이 지금 많이 갈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에 사실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실었던 자료 그대로 갖다 둔 건데, 딸기의 그 재배 양식이 조금 예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무슨 말, 여기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딸기의 그 수확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는 걸 볼 수 있죠. 과거에 비해서 저기 월별 반입비 중에서 보면 10월부터 1월까지 보면 과거 3년에 비해서 최근 3년의 반입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 옆에 실질 가격 보면 그 시기에 가격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농가분들이 빨리 출하하면 출하할수록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정식을 빨리 앞당겨 가지고 수확을 최대한 좀 당겨서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딸기는 겨울 작물이라서 좀 많이 추워지면 늦게 출하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뭐 10월, 11월, 12월 막 이때도 딸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빨리 나옴에도 불구하고 맛도 괜찮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사고, 그래서 또 가격도 높고, 그래서 점점 그 딸기 정식 시기가 점점 좀 빨라지고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경남하고 전라도하고 강원도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약간 뭐 홍콩 뭐 이런 쪽으로도, 동남아 쪽으로도 수출이 약간 이루어지고 있지만 거의 99.8% 일본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는 주로 여름 기간에는 주로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뭐 이런 쪽에서 수출이 그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시설 작물 하시는 분들이 다 작물을 걷어내고 이제 다음 작기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에 지금 일본의 그 파프리카 수출 물량 공백이 좀 있어서 여름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고냉지 쪽에서 강원도 화천이나 여기 홍천, 그다음에 저기 평창 이런 쪽에서 여름에 파프리카를 더 많이 재배하십니다. 그래서 남부 지방에서는 주로 난방을 해서 겨울 작기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한 4월, 5월 요쯤 되면은 이제 거의 끝물이 돼가고 연이어서는 강원도 지역에서 파프리카를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물량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아서 일본에서 필요한 만큼 수출은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강원도 쪽에서는 그 여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파프리카 쪽에 대대적으로 온실 신축도 많이 하고 재배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경북 뭐 북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그 여름 작기를 운영을 해서 일본 수출 시장을 노려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과철에 대한 기본 개요였고요. 다음부터는 시설원에 관련 지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띄워놓은 PPT가 그 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전체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온실을 처음에 기반 닦고 온실 신축하고 그 다음에 생산해서 유통하는 단계까지 그 단계별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표로 정리를 해본 건데요. 우선은 그 위에서부터 맨 왼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기반 조성, 온실을 짓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거기다 온실을 그 짓는 단계, 그 다음에 온실이 지어져서 재배하고 생산하고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유통하고 수출 단계, 요 사이에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농업인 개개인이 지원을 받는지 또는 지자체가 지원을 받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그림입니다. 기반 조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고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스마트 자가 빠졌는데 너무 길어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고요. 온실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아주 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온실을 신축하려면 그냥 논에다가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논에다가 온실을 신축한다 그러면 굳이 정지를 해야 되죠. 이제 성토를 하든지 절토를 하든지 그래서 집안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작업.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도로 개설이 필요하면 도로 개설도 해드리고 또는 도로 확보장이 필요하면 확보장도 하고 그다음에 용수로 배수로 관련된 지원도 해드리고 전기 인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오폐물 처리 시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신규로 이제 온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그 단지 조성도 지원을 하고 이거 19년도부터는 기존에 이제 온실이 있는데 노후화돼서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기에는 생산 기초 환경이 좀 열악한 지역 이런 데에 대해서도 기반 시설을 보강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냥 노후 온실단지 기반 조성이라고 별도로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뭐 내역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건 아니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 공모를 할 때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신규 단지를 조성할 건지 아니면 기존 온실단지 개보수로 지원을 할 건지 유형을 선택해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신청한 적은 없었고 경상북도는 작년에 포항시가 개보수로 선정이 돼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지금 경북 성주에서 노후온실단지 개보수를 신청을 해서 1차 선정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지금 이제 아마 12월 초 되면 이제 국회에서 확정이 될 건데 특별하게 감액이 없으면 그 경북 성주는 내년도에 이제 예정대로 개보수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 기반 조성을 하게 되면 이제 빨간 점선을 쭉쭉쭉 따라가다 보면 유통 수출 단계에 있어서 수출 의무가 이제 부과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신규로 기반 조성을 하는 경우에 신규로 온실단지를 만드는 경우에만 수출 의무가 부여가 되고요. 기존 온실단지 개보수하는 경우에는 수출 의무 없이 그냥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수출 의무는 기반 조성이 준공이 된 다음에 바로 수출 의무가 부여되는 건 아니고요. 기반 조성한 다음에 이제 온실이 또 올라가야 되겠죠. 온실이 올라간 다음에 농작물을 생산을 해야 되는데 수출 의무가 그 카운팅이 시작되는 시점은 온실이 준공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후 또는 농작물 첫 출하가 시작되는 날 중에 빠른 날부터 카운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3년까지는 일단 유예 기간을 둬서 준비하는 기간을 두고 수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때부터 3년부터 10년까지 7년간 품목별 정해진 의무 수출 비율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이제 온실에 겨울 잡기를 하다 보면 난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난방을 하는 온실 중에 지금 80.6%가 기름을 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하고 전기 떼시는 분들이 합해서 석탄 떼시는 분들 계시고 그분들까지 합하면 10%. 그래서 전체 한 91% 정도가 화석 연료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고 계십니다. 나머지가 이제 뭐 지열이나 폐열이나 목재 펠릿이나 뭐 공기열이나 뭐 이런 이제 재생에너지하고 그다음에 기타로 분류되는 그런 난방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올해 가장 화두가 됐던 게 대선 빼고는 탄소 중립이었거든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하고 흡수하고 합도해서 0으로 만들겠다. 그게 이제 탄소 중립의 기본 개념인데, 그래서 기존의 화석연료 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화석연료 사용한 발전 비중을 이제 줄여나가고 다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게 이제 정책 방향이듯이 시설원의 분야에서 난방도 화석연료를 이용한 난방은 점점 줄여나가고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난방을 늘려나가자. 그게 정책 방향이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온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지열하고 목재 펠릿하고 공기열 세 가지였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화석 연료를 이용한 난방 대신에 지열이나 폐열이라든지 뭐 공기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이용한 난방 시설을 이제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방금 농어촌공사 우리 양원모 차장님이 그 지열 사업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요 신재생 에너지 시설 사업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그 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지열 같은 경우는 땅을 파야 되니까요. 땅을 보통 한 100에서 150m 이 정도 파고 1헥타르 온실 지으려면 지하 100에서 150m 깊이에 천공이라고 그러는데 구멍 뚫는 거 그걸 한 100개 정도를 뚫어서 거기서 이제 열을 끄집어내야 되는 건데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기반 조성 단계부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온실 신축할 때 그러니까 온실을 신축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때 신재생 에너지 시설하고 같이 지원받으실 수 있고 기존에 내가 온실에서 이미 농작물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나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바꾸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사업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에너지 절감 시설인데요. 에너지 절감 시설은 기존의 온실에서 난방을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앞에 보온 시설 같은 거를 더 씌우면 아무래도 그 에너지 투입량이 기름 사용량이 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온 커튼이라든지 보온 덮개 등 그 절감 시설을 보온 시설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가장 많이 받는 게 이제 에너지 그 다격 보온 커튼이고 그다음에 여기 성주나 경상남도에 함안에 이제 수박 재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단동 하우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격 보온 커튼 설치가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보온 덮개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게 이제 주로 가장 많이 지원받는 품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막 재배 시설도 이제 에너지 절감 시설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떼시면 난방기를 떼면 그 불 뗀 열이 다 온실로 가지 않고 낭비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다시 잡아갖고 온실 안에다 넣어주는 배기열 회수 장치라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다음 환기를 하다 보면 겨울철에 환기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농작물이 온실 안에서 가둬놓고 재배하면 CO2를 다 흡수해버려서 CO2가 부족하니까 또는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환기를 해주면서 온도를 좀 낮춰주고 그다음 외부에서 CO2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측창이나 천창을 열고 환기를 하는데 환기할 때 또 따뜻한 공기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겨울철에 그런 경우에 빠져나가는 열을 또 잡아가지고 온실에다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게 이제 열 회수형 환기 장치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형태의 에너지 절감 시설들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스마트팜 온실 신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말 그대로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이고요. 농식품부에서 개인한테 온실을 지어주는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마트팜 종합자금이라고 해서요. 그거 그냥 농협에서 이제 100% 융자를 받아가지고 짓는 그런 100% 융자 사업이고요. 그거는 이제 금리가 1%짜리라서 금리 부담이 적기 때문에 농가들이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그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농식품부 옆에 고추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고추 비 안 맞고 하우스에서 지을 수
재배할 수 있게 단독 비닐하우스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온실 지어주는 사업이 저희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그냥 온실은 지어주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스마트팜으로 지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계로 보면 온실 신축부터 이제 재배 생산까지 이제 관련된 거고요. 온실을 지으면서 필요한 모든 시설 장비들을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방 시설만 빼고는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실을 지을 때 난방 배관 이런 것까지는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라든지 또는 뭐 지열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온실 신축 사업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온실 신축을 하면서 다른 난방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본인이 자부담으로 하시던가 또는 그 밑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같이 신청을 하셔서 지열이나 뭐 폐열이나 공기열이나 목재 펠릿 이런 것들을 동시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원예단지 기반 조성처럼 유통 수출 단계에 가면 수출 의무가 좀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2016년도에 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도입 당시에 온실 면적 증가하고 생산량 증가 때문에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아마 농업인 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좀 제기가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온실 신축을 해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출 의무를 좀 부여를 했고요. 딸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생산량의 한 60%, 파프리카는 50%, 토마토는 40%, 기타 나머지 품목들은 30%로 해서 수출 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에는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사업을 시행하긴 한 건데 이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약간 좀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 창업농들이나 신규로 스마트팜 하시려는 분들이 스마트팜을 지어가지고 새로 지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은데 여기 보조 사업을 지원 받았더니 3년 후에 60%를 수출하라 그러네. 수출 못하면 보조금을 환수한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 때문에 쉽게 이렇게 접근을 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최소 온실 면적이 1헥타르였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다가 수출 전문 단지에서 수출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농가들 이외에는 참여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해오고, 그래서 21년도에는 온실 최소 면적을 0.5헥타르까지 낮췄고, 22년도 공모할 때는 0.3까지 제가 좀 완화를 해드렸고요. 수출 의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출 의무 비율을 설정을 할 때 수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의 평균 수출 물량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수출을 안 했던 분들이 그 온실 수출을 갖고 그만큼 물량을 수출하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 수출 의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온실 신축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아직까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를 좀 확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빠르면 올해 12월 정도 아니면 내년 초쯤에 온실 신축 관련된 그 수요 조사 또는 내년도 사업 신청 이런 절차들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마 도청을 통해서 그 긴급하게 한번 수요 조사를 받으신 적이 아마 있었을 건데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기존의 단독 온실, 노후화된 단독 온실들을 연동 온실로 개축해주면서 그거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뭐 그런 사업을 한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온실 면적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는 수출 의무는 면제를 하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역의 시군에서 뭐 그런 쪽에 수요가 있다거나 관심이 있는 지자체들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이게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고가 나오면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서 바로바로 신청을 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이제 ICT 융복합 사업의 시설 보급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앞에 그 밑에 있는 ICT 융복합 스마트팜 온실 신축하고 세부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세부 사업 내에 단위 사업이 나눠져 있는 거고요. ICT 융복합 사업은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거는 시설원의 현대화부터 설명드리는 게 낫겠네요.
재배 생산 과정에서는 제가 그 과정을 현대화하고 스마트화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시설원의 현대화는 말 그대로 온실에 들어있는 시설 장비들을 현대화 시설 장비로 교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이 현대화인데 어떤 거는 사실은 그냥 뭐 골조를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피복제죠, 그러니까 비닐이죠. 비닐을 교체해 주는 것도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고 뭐 한데, 대체적으로는 안에 뭐 부인 방제기라든지 뭐 전동 운반기라든지 양액기라든지 뭐 수납팬이라든지 온실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 장비들을 좀 새 걸로 좀 자동화된 현대화된 장비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스마트화는 현대화된 시설 또는 그런 것들이 없는 시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 장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ICT 융복합 시설 보급은 스마트화할 때는, 스마트팜은 자동화를 하려면 자동으로 뭔가를 측정해야 해줘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습도가 너무 높아서 환기를 해주려면 그 습도 센서가 필요하고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보일러를 끄거나 또 너무 낮아서 보일러를 자동으로 켜려면 온도 센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각종 센서류들을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온실에서는 이제 저기 영상 촬영 장비, 이제 안에 온실의 작물의 상태들을 자동으로 이제 좀 외부에서 이제 관찰하거나 하기 위한 그런 영상 촬영 장비. 그 다음에 센서라든지 또는 보일러라든지 아니면 계팩이라든지 뭐 낙엽 보온 코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그 자동으로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제어를 해주려면 그 제어 시설, 제어 장비들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모든 환경에 대해서 어떤 환경일 때는 어떻게 통제를 해라 하는 전체적인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일종의 프로그램이죠. 복합 환경 관리 시스템, 컴퓨터로 이제 그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의 시설 보급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현대화 쪽까지 점점점점 이렇게 해놓은 거는 시설 보급 사업에서 각종 센서류, 스마트팜하고 관련된 센서나 제어나 복합 환경 관리 시스템을 그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설원의 현대화 시설 장비 중에 제어 시설하고 같이 연동돼서 그 움직이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뭐 생각나는 자동 개폐기 같은 거, 물론 이제 사람이 직접 뭐 손으로 눌러 갖고 자동으로 이제 열리고 닫히고도 할 수 있지만, 제어 장비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온습도 센서가 설정된 값에 도달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할 수 있게 하고, 또는 양액기하고 연결해서 자동으로 제어 장비에서 이제 각 시간이 되면 그 양분을 공급하던가 아니면 그 양액 농도나 이런 것들을 그 측정을 해서 자동으로 그 양액 급여량을 좀 조절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원래 이제 그런 자동 개폐기나 양액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의 현대화 지원 장비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의 지원 장비는 아닙니다. 근데 시설원의 현대화 장비 중에서 제어 장비하고 같이 동시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CT 융복합 시설 보급 사업으로 양액기라든지 자동 개폐기도 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사업별로 또 이게 지원 비율도 또 다르고 지원 대상도 품목도 좀 다르고 해서 상당히 좀 복잡하긴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내후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3년 정도 사업부터는 대대적인 좀 구조 개편을 해서 좀 단순화시키고 그다음에 좀 실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집행이 좀 잘 될 수 있게 사업을 좀 전면적으로 좀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지금 요 체제로 이제 예산안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 체제를 유지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2023년부터는 아마 사업이 좀 많이 개편이 된 상태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래서 23년도에 사업 개편이 되려면 내년 1, 4분기 정도에 어느 정도 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개편 작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우리 지자체 담당자분들께 저희가 의견조회도 좀 가고 각종 의견도 구하고 또는 우리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좀 보내드려서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현장에 좋은 의견들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했고요. 그 다음부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실 것 같은데 좀 빨리 넘어갈게요. 우선 제가 맨 먼저 그 시설은행 지원 사업 관련된 예산안을 보여드린 거는요. 표에 보시면 실집행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집행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 시설은행 관련 사업이요. 그래서 그동안에 앞에 또 예산도 보시면 2020년도부터 쪽 예산이 줄었고요. 그 앞에서부터 보면은 진짜 처참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19년도 말부터 왔는데 19년도 말에는 한 800억 원 정도 우리 사업 예산이 그렇게 됐다가 20년도에 600억으로 줄었고 21년도에 470억으로 줄었고 지금 22년도에는 약간 좀 늘어나긴 했는데 이거는 좀 사연이 있어서 늘어난 거지 우리 사업이 사업 자체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그 사연들을 빼면 이 22년도에도 지금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제가 그 전에는 얼마였나 한번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사업이 시설은행 관련 사업이 예산이 한 1,000억 원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400억으로 뭐 반토막도 안 되죠. 그보다도 더 줄었는데 줄어든 주요 원인은 항상 실집행 부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실집행 부진으로 각종 평가에서 미흡, 그다음에 감축, 단계적 감축, 뭐 또는 폐지 뭐 이런 평가를 받다 보니까 기재부 단계에서도 줄고 우리 농식품부 기획실 단계에서도 줄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거기는 우리 부니까 어느 정도 방언한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줄고 국회 가면 또 줄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줄어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못 줄이겠다 이제 한계에 왔다. 저희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시설원의 현대화 같은 경우에는 예산 대비 사업 수요가 380%나 됩니다. 그러니까 내농가 신청하면 한농가밖에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현장에서 실집행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따고 한다 하더라도 집행률이 낮으면 절대 예산 안 줍니다. 예. 사실 농업인분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이게 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좀 큰 규모면 막 닥달을 해서라도 집행을 시키는데 농업인분들은 아이 몰라 나 돈 없어 올해 돈 없어 못해 포기해버리고 내년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2월 시키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농업인 편의를 다 봐드리고 좋게 하면 내년엔 예산이 또 10% 20% 깎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제 그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좀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가시면 농업인 분들 그 공사 지금 진행하고 계신 분들 있으면 빨리 좀 진행해서 완료를 해주십사 하고 협력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은행 하시는 분들이 한 9월달, 8월달, 9월달 공사를 시작하셔가지고 11월, 12월에 준공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정산 서류를 이제 좀 늦게 가져온다거나 그러면 연말에 이제 다들 바쁘시니까 그 정산을 2월 시킨 다음에 그 이듬해 1, 2월에 정산하시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는데 좀 힘드시더라도 12월달에 준공이 됐으면 12월 안에 정산 처리를 좀 완료를 좀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실집행이 올라가야죠. 안 그러면은 계속 깎입니다. 올해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올해 결산 때 또 내년도 예산 때 실집행 부진으로 저희 사업이 4개 사업이 다 지적이 돼서 우리 차관님이 엄청나게 좀 고생을 하셨고요. 농식품부에서 이번에도 그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하라고 내려온 게 농식품부의 13개 사업이었는데 그 중에 4개가 우리 시설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농식품부 내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거의 문제 사업으로 완전히 찍혔는데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면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우리가 32억인데 14억 줄이라 그러고요. 동업에너지 용유율화 235억인데 130억 줄이라 그랬습니다. 시설원의 현대화 110억 거기에 이제 고추랑 합해 갖고 한 200억이 조금 넘는데 270억 정도 되는데 87억 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줄이면 사업 못 합니다, 우리.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누구 하나 지자체 잘못, 농식품부 잘못 그걸 떠나서 지금 우리 시설원에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좀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가 더 물러날 것도 없고요. 그 물러날 자리도 없고요. 이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제 폐지하라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좀 힘드시지만 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직접
사업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사업 시행 지침에 다 있는 거라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내용만 이런 거다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내용 끝나고 나서 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원의 현대화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 온실을 현대화시키고 자동화하는 그런 시설 장비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사업 대상자는 채소하고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원예 시설, 화훼류 수출 전략 품목 육성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예전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제 화훼 같은 경우에는 채소하고 같이 묶어서 우리가 신청받아 버리면 화훼는 완전 후순위로 막 밀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일정 부분 화훼 몫으로 떼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채소하고 화훼류에는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간혹 가다가 예전에 하시던 관행처럼 뭐 블루베리를 지원하신다거나 무슨 산딸기를 지원하신다거나 뭐 포도를 지원하신다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게 안 됩니다. 과수는 지원 대상 품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런 경우에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좀 주의하시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작년부터 제가 오고 난 뒤부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겨서 올해부터는 지금 지원 대상이 아닌 품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이 아닌 특히 과수 지원하시는 분들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요. 지원 내용은 이제 생산과 관련된 시설 장비들을 지원해 줍니다. 이제 시설원의 현대화에서는요. 이제 양액 재배 시설이라든지 폐양액 재활용 시설, 그다음에 관수 시설, 그다음에 CO2 발생기, 그다음에 이제 자동 개폐기, 환풍기, 수납팬 뭐 이런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골조하고 장기성 필름 여기를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요 두 가지는 지자체에서 공동 구매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농업 개인이 나는 골조를 좀 지원받고 싶습니다. 장기성 필름을 지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는 반드시 이거는 공동구매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요. 장기성 필름은 뭔지 다 아시죠? 비닐하우스면 비닐인데 그 1년 쓰고 버리는 비닐이 아니고 3년이나 5년 이상 길게 쓰는 비닐을 장기성 필름이라고 그럽니다. 다들 현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뭐 무인 방제기나 뭐 전동 운반기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화훼에는 좀 더 많은 시설 장비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유의하실 거는 채소류에서는요 사업 시행 지침에 그 명시되어 있는 그 품목만 지원 대상입니다. 그 이외의 시설 장비들은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몇 년 전까지 등자가 있어가지고 막 농업인이 원하는 시설 장비들을 다 지원을 해주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정책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런 시설 장비들에 대한 지원은 안 되고 뭐 이상한 뭐 바닥에 뭐 콘크리트 포장하는 비용, 페로몬 뭐 설치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면 배지 일회성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만 막 지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19년도부터 등자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만 지원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화훼류 같은 경우에는 화훼 산업 육성 차원에서 사업 시행 지침에 규정된 품목 이외에 다른 시설 장비들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든 화훼 그런 거는 아니고요. 화훼류 신수출 전략 육성 품목이라고 있는데 그 열 몇 개인가 사업 시행 지침에 그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원하시는 그런 시설 장비들 지원이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건은 국고 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고요. 시설원에 관련된 사업들의 기본 지원 조건이 요 20, 30, 30, 20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품목별로 또 사업별로 좀 변화가 좀 있고요. 여기 이 사업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는 뭐 토지 구입비라든지 뭐 임차료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소모성 자재 있죠. 배지나 상토 그러니까 한번 쓰고 그 버리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냉 시설이나 저장 시설, 선별 시설 이런 것도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거 지원하는 사업은 별도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 사업으로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ICT 융복합 시설 보급은 이거는 그 스마트팜 만드는 스마트팜으로 전환해주는 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 사업 대상자는 채소 화훼류에다가 특용작물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시설원의 사업에서 간혹 가다가 우리 약용작물인데 지원이 되냐? 아까 참 제가 시설원의 현대화에서도 그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가끔 이제 취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품목 분류상으로는 임산물입니다. 업무 분장상으로는 취나물 같은 경우에도 저기
임산물이고 가끔 이제 그 인삼 채소, 인삼 같은 게 1년 키워가지고 그냥 새싹으로 이렇게 먹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채소가 아닌데 이렇게 싹 틔워가지고 그러니까 비빔밥이나 이런 샐러드용으로 먹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 채소로 봐서 우리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소용으로 재배되는 것들은 품목 분류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용작물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게 이제 인삼인데요. 인삼은 주로 이제 약으로 쓰지 않습니까? 4년근, 6년근으로 해가지고요. 그렇게 재배하는데 뭐 비닐하우스에서 그 재배할 테니까 하우스 지원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지원이 안 되는데요. 그 새싹삼으로 1년근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냥 먹는 거 있잖아요, 생식으로. 그런 거 재배하는 경우에는 우리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품목이 그 채소용으로 재배되느냐 아니면 약용으로 재배되느냐 요걸 가지고 구분을 하셔서 채소용으로 재배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시설 보급 사업에서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채소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특용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팜 ICT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거는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버섯 특용 작물에 버섯, 인삼, 약용 채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버섯 같은 경우 버섯 재배사에서 키우잖아요. 그 버섯 재배사를 스마트팜으로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우리 시설 장비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는요. 지원 내용은 아까 설명해드렸던 그런 것들이고요. 각종 센서나 영상 제어 장비, 정보 시스템을 지원을 해드리고 지원 조건은 여기는 융자가 없습니다.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시설 보급 사업을 지원받으실 분은 반드시 컨설팅을 받으셔야 되고요. 컨설팅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스마트팜 농가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팜 시설 장비들을 설치를 하는데 내가 어떤 시설 장비들이 얼만큼 필요한지 어떤 장비들을 구입해야 되는지 이거 설치해놨는데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컨설팅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 시작하기 전에 컨설턴트가 농장에 방문해서 이 온실에는 어떤 시설 장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컨설팅을 한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장비들을 다 설치한 다음에 제대로 설치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 6개월 후에 농가가 실제로 잘 운용을 하고 계신지 그런 컨설팅을 해서 3번에 걸쳐서 컨설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앞에 2번 사전하고 그 다음에 설치 후에 그 컨설팅은 반드시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요. 5, 6개월 후에 하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컨설팅은 우리 농정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 먼저 하셨죠? 컨설팅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 ICT 연구 확산은 온실 신개축인데요. 이거는 이제 채소하고 화훼류를 재배해서 수출하려고 하는 농업인들이 사업 대상자고 스마트팜을 짓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유리 온실이든 비닐 온실이든 관계없이요. 농업인이 원하시는 형태의 온실을 지으시면 되고요. 기준 단가는 유리 온실 같은 경우는 1헥타르당 한 30억 원 정도 수요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로 해서 연동 온실로 이렇게 지을 경우에는 한 7억 5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요거는 이제 온실 안에 어떤 ICT 장비들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또 농가마다 또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준 가격 기준 단가고요. 실제로 이제 사업 지원하실 때는 농업인의 그 온실 짓는 그 실소요액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조건은 아까 20, 30, 30, 20 이렇게 기본 그 지원 조건이고요. 의무 수출 비율이 이렇게 있고요. 사업 기간은 온실 짓는 기간은 2년입니다. 그래서 1년 차에는 보통 설계를 하시고 2년 차에는 이제 시공을 하시는데 온실 신축은 농업인이 직접 시공은 안 되고요. 반드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설계는 농업인이 직접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계는 농업인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직접 설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건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고요. 설계까지 농어촌공사에 맡기는 경우에는 설계비도 보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온실 신축 같은 경우에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는데 보통 전년도 한 4월 달 정도에 공고가 나가고요. 그래서 6월 달에 사업 신청을 마감하고 7, 8월 정도에 평가를 해서 9월 달에 정부안이 확정될 때쯤 저희도 사업 대상자를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안 확정되는 모습을 보고 사업 규모를 정해서 확정을 하고요.
그런 절차로 진행되고 내년도 사업자들도 이미 선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조금 부족해서 우리가 기존 단독 온실을 연동 온실로 개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업 방향이 좀 확정이 되면 이 잔여 예산 가지고 추가적으로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이제 에너지 절감 시설인데요. 에너지 절감 시설은 채소, 화훼하고 버섯까지 포함이 되고요. 낙엽 보온 커튼이라든지 수막 재배 시설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요. 이것도 지원 조건은 20, 30, 30, 2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제외 대상은 이제 수막 재배 시설 중에서도 비순환식은 지원 제외가 되고요. 순환식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채소, 화훼, 버섯에다가 돼지, 닭, 오리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그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시험 재배용 온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이용한 난방 시설을 지원받고 싶다 그런 경우에 이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생산 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시험이나 교육용 시설에 대해서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지열하고 폐열, 목재 펠릿, 공기열 냉난방 시설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데요. 공기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 시설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이제 바뀌었고요. 보조 비율도 예전에 20, 30, 30, 20에서 국고 보조가 40, 지방비 30, 그래서 보조가 70%로 좀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신청을 받아본 결과 지금 공기열 냉난방 시설 사업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경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원 조건은 되게 좀 복잡한데요. 지열, 폐열 같은 경우에는 국고 보조가 60, 지방비가 20, 그다음에 융자 10, 자부담 10 해서 전체적으로 보조 80, 자부담 20 형태로 운영되고요. 공기열은 보조 70, 자부담 30 이 정도로 되고요. 목재 펠릿은 보조 60, 자부담 40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율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크게 이제 좀 구조 개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좀 이렇게 복잡한 보조율도 하나로 좀 통합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히트펌프 사용하는 장비들은 그러니까 지열이나 폐열이나 공기열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통일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하나로 묶어서 좀 유사한 것들은 통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작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이라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탄소 중립 때문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설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지열 사업 같은 경우는 개별 농가 단위로 지원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 속도가 굉장히 좀 많이 좀 늦은 편이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원받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뭐 개보수까지 포함해서 1년에 한 17헥타, 18헥타 이 정도밖에 1년에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개별 농가의 지원 사업은 그대로 하고 또 온실 단지 중심으로 농가들이 지열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여럿이 있으면 그걸 한꺼번에 이제 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냥 공동이용 시설이라서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가 공중 목욕탕처럼 하나 만들어 놓고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다 한다 뭐 그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 설계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공동이용 시설을 누가 운영해야 되는지 운영 주체라든지 또 운영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가지는 않고 온실 단지에서 지열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난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 단지들이 그런 난방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완전히 다 설치를 해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기반이라는 게 내가 지열 냉난방을 하고 싶다. 그럼 일단 땅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 땅을 뚫는 거는 기존에는 개별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던 거를 지금 온실 단지에서 신청을 하면은 열농가가 10헥타를 하고 싶다 그러면 10헥타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열 천공을 한꺼번에 해드린다는 겁니다. 또는 내가 폐열을 하고 싶다. 그 뭐 울진이나 삼척이나 뭐 이런 쪽에 뭐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에서 폐열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끌어다가 우리 온실 난방을 하고 싶다. 그럼 이전에는 개별 농가가 나 그거 난방하고 싶어요. 그러면 발전소하고 협의해서 파이프 연결해서 그 농가한테 그 폐열을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실 단지에서 우리 5농가가 그걸 이용하고 싶습니다. 그럼 5농가 다 따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전에는요. 그렇게 하지 말고 5농가 하고 싶다 그러면 5농가 거를 한꺼번에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거기에서 온실 단지 내에서 각 농가별로 이렇게 농가가 끌어다가 쓸 수 있게 하기 전 단계까지 해드리는 게 이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사업 대상자가 아니고 시군구가 사업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열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열 교환을 해서 추결 탱크에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모아둘 수 있는 것까지, 또는 이제 폐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결조까지는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추결조까지는 아니고요. 예, 일단 폐열 같은 경우는 발전소나 뭐 공장에서 폐열을 가져오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농가별로 온실로 가져가서 히트펌프 돌리고 그다음에 기계실 설치하고 난방 배관하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농가별로 이제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지원 조건은 이제 온실은 그러니까 단지 면적은 5헥타르 이상 5개 농가 이상이어야 되고요. 예, 국비 70, 지방비 30으로 해서 이제 2년간 하게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경상 지역은 지금 신청은 하진 않으셨고요. 지금 강원도 한 군데하고 충남 한 군데가 아마 내년도에 사업을 할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왜 예상이 되냐면 한 군데는 아직 신청을 했는데 자격 요건 중에 한 가지가 좀 미달이 돼서 아직 사업자 선정을 못했고요. 거기만 그것만 보완되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요 관련돼서 전에 진주에서도 한번 처음에 제가 상반기에 수요조사할 때는 아마 할 거라고 그 손을 들으셨었는데 그 이후로 좀 진행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할 때 신청은 안 하셨었는데요. 농가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내년도 사업으로 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진단 컨설팅은 아까 우리 농어정사의 양원문 차장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끌은 것 같아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공동보급도 마찬가지고요. 한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사가고 지원해주는 뭐 그런 사업이고요. 원해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고요. 이거는 이제 온실 단지를 새로 만드는 기반을 조성해주는 사업인데 2019년도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제 진행했던 기존 온실단지 개보수 사업인데요. 여기는 화훼단지인데 온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반시설 좀 개보수가 필요해서 신청했던 사업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그 용수 부분이 좀 부족해서 상수 관로 설치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정 뚫고 폐식물 처리 시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이렇게 온실하고 사이사이가 되게 폭이 좁았거든요. 그래서 저게 차가 못 다녔습니다. 저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양쪽에 또 좁은 배수로가 있고 해서 좁아서 저 배수로를 도로 밑으로 묻어버리고 도로를 좀 넓히는 그런 작업을 했고요. 여기 고양 같은 경우에는 또 도로가 좁아갖고 좀 기형적이었던 게, 원래 보통 온실 같은 경우는 온실이 기다라면 기다란 끝에 온실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쪽으로 차가 못 들어가고 차를 못 대니까 문을 거기다 안 대고 온실이 기다랗게 있으면 가운데를 뻥 뚫어가고 거기다가 문을 댔었거든요. 그런 환경들이어서 그거를 좀 도로를 확장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 그렇게 개선을 하고, 또 이제 물이 넘치지 않게 저 배수로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신규 단지 조성을 했던 데인데요. 충남 부여군입니다. 맨 처음엔 우리가 사업 시작했을 때 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된 곳인데요. 여기는 경지 정리된 이제 논 가운데에 일부 그 온실이 있었습니다. 그 온실이 스마트팜 온실이 있었는데 그 온실을 중심으로 스마트팜을 더 지어서 단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고요. 논을 이렇게 메꿔가지고 흙을 메꿔가지고 이제 집안 다진 게 저기 온실 옆에 이제 나대지로 보이는 데가 그런 데들이고요. 거의 다 지어졌고 이제 중간에 한 군데만 지금 온실이 안 올라가 있고요.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은요. 이쪽에 여기서 보시면 그저 오른쪽에 약간 좀 하얗게 좀 밝은 색으로 지어진 온실이 그게 3헥타짜리 온실입니다. 그 옆에 것도 또 3헥타고 한 농가가 그 온실을 지은 건데 두 개 합하면 6헥타짜리 토마토 온실이거든요. 가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아마 상주 쪽에는 이렇게 큰 온실들이 그 있는데요. 이게 3헥타, 3헥타, 6헥타였고 전체 25.1헥타를 온실을 저기 이제 모아서 단지를 조성한 게 이게 신규 부여군의 신규 온실 단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설원의 현대화하고 시설 보급하고 에너지 절감 시설 사업하고 사실은 내용은 비슷한데 뭐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서 비교해 보시라고 정리를 한 거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온실 안에다가 뭔가 시설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어떤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갈리는 거고요. 일반 생산 시설과 관련된 장비를 지원하면 시설원의 현대화,
스마트팜과 관련된 ICT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면 ICT 용부과 박사는 시설 보급, 보온과 관련된 그러니까 난방과 관련된 그런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면 에너지 절감 시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업이 똑같아서 저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23년도에 이제 그 사업 구조 개편 방안 그 검토를 할 때 그냥 이걸 다 통합해서 합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 놓으면은 지자체에서도 사업하고 정산하는데 힘드시죠. 사업자 선정하는 것도 아마 힘드실 거고 그래서 우선은 기본 방향은 좀 어떻게 좀 합쳐 볼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근데 이제 예산의 회계가 좀 달라서 저쪽은 두 개는 FTA 기금이고 하나는 에너지 자원 특별 회계라서 회계가 달라가지고 이게 이제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아무튼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좀 통합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업 체계 개편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 설명에 대해서 마치고 제가 조금 사무실에 좀 일찍 들어가 봐야 돼서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에는 제가 좀 자리를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돼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간단하게 좀 질의응답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실 신축할 때 그 우리 내년에 하게 되는데 그 농가에서 직접 설계를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설계 사무소하고.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설계도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검토를 한번 하고 그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그 설계한 그대로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실 신축 사업은 아직 설명 안 하셨죠? 네, 다음에 아마 설명하실 건데 농가가 자체 설계하시면 농어촌공사의 설계 적정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설계 농어촌공사에서 적정성 검사 하시고 네. 그다음에 그 내재 해형 규격 심사를 농촌진흥청에 공사에서 대신 의뢰해 주시나요? 그래요? 예, 그 지자체가 그 설계도에 대해서 뭐 검토하거나 그러실 거는 아마 없을 거고요. 예, 네. 그렇죠? 예, 예, 예. 적정 설계도에 대한 검토는 농어촌공사에서 먼저 하시고요. 예, 관련 절차는 아마 농어촌공사가 진행을 하실 거고 다음 시간에 그 온실 신축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거든요. 더 네, 궁금하신 게 알겠습니다. 있으면 그때 또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에너지 절감 시설 부분에서 이제 단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단가 부분에서 이제 조정이 내년에 이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단가는 사실 저희가 그 되게 애매한 부분인데요. 농가분이 어떤 시설, 어떤 장비,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계보험 코튼의 단가가 얼마다 이렇게 특정하진 않아요. 물론 지침에 나와 있긴 한데 지침은 저희가 지침 맨 앞에 써놨어요. 이거는 그냥 제시 단가지 실제로는 실제 소요되는 단가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일부 시군 담당자들께서는 그 금액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금액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소요 단가를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기준 단가를 제시해 놓은 거는 뭐냐면 가끔 이제 그 농가마다 사업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높게 책정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진짜 책정이 된 건지 그런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저도 사실 되게 답답했거든요. 도대체 우리 사업하는데 이거 하면은 얼마 들어가는 게 정답이냐. 근데 어디에도 물어봐도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시설 장비별 표준 시방서 비슷한 거, 표준 규격집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 갖고 배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자체 드리면 지자체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실 거다. 아마 새로 오시면 사실은 이 장비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나하고 똑같을 거다. 그래서 이거를 드리면 그 농업인이 그 사업비를 가져왔을 때 이게 좀 많다 적다 대충 감은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차이 안 나면 적정하게 가지만 너무 많이 왔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좀 의심을 해보고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걱정이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써서 드리면 이게 이제 그게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은 여기에 요 참고 자료에 한 개당 100원이라고 써 있지 않느냐.
그러면 100원짜리로만 해야지 어떻게 120원짜리를 어떻게 하냐? 그 농업인이 나는 우리 거는 120원이에요. 견적서를 가져왔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100원으로 쓰시니까 100원밖에 안 돼요. 20원은 자부담하세요. 뭐 이래 버리신다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걸 만들어서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스러웠거든요. 예, 지금 현재도 사업시행 지침에 단가를 쓰면서 단가 맨 위에 네모칸에 강조해 갖고 그렇게 써놨어요. 이게 제시단가니까 참고하시라. 실제로는 실제 사업에 들어간 돈을 정산하시면 된다. 대신에 이제 너무 많거나 적으면 이제 지자체에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되죠. 그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민원 전화가 계속 오는 빗발치는 게 아니 내가 다격보험 커튼 설치하는데 1제곱미터당 2,000원인데 우리 군에서는 1,000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 이런다. 그 근거는 사업시행 지침에 뭐 표준 단가가 1,000원으로 돼 있으니까 이 이상 더 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째 뭐 탁상 행정만 하고 자빠졌냐 이러면서 민원 전화가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기준 단가는 저희가 참고용으로는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얼마다 딱 그 범위에서만 해라 이렇게는 하긴 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민원이 더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주시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 시설이랑 그 뒷장에 보면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업 대상자가 시군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재배 작목은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랑 그리고 만약에 시군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그 농업인에게 뭐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끝으로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에서 5헥타 이상의 5개 농가 이상이면은 이게 둘 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건지 5헥타 이상만 돼도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재배 작물은 우리 사업이 기본이 최소 화훼잖아요. 그래서 재배 작물은 반드시 최소 화훼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요.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5헥타르 5농가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느냐, 하나만 만족시켜도 되느냐. 이거는 동시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만 만족시키게도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큰 농업법인 있잖아요. 농업법인이 5헥타르 땅을 사가지고 나 기반 조성해줘 이래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지. 우리가 굳이 지자체에서 국비 지방에 들여갖고 그걸 해줄 이유는 없거든요. 이게 온실 단지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라서 그거든요. 예.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아까 저희 말씀하신 부분 연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내년도 지침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완벽하게 검토가 안 돼서 여기 자료에다 이제 싣지 못했다고 그랬는데요. 내년도에 우선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스마트팜에 있어서 그 인터넷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그 통신선 지원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아마 그 지원 없이도 인터넷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부 농가 같은 경우에는 통신주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별도의 이제 선을 따와서 인터넷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보통 그런 경우 요즘에는 그냥 그 핸드폰처럼 무선으로 다 그 인터넷이 돼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런 것도 많이 권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그게 좀 속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통신선이 먼 경우에는 그 통신선 설치 비용의 일부를 좀 지원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가 계산서 부분도 아마 지자체에서 상당히 좀 이게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원가 계산서나 감리 이런 거는 도입된 배경이 사실은 시설은행 분야의 농업인분들이 부정수급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규제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거긴 한데요. 원가 계산서가 발급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발급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다. 또 그것 때문에 뭐 사업이 지연된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셔서 지금 현재 원가 계산서가 물품 구입은 300만 원, 시설 공사는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조금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한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이상 되는 경우에만 좀 발급을 의무화하는 정도로 지금 고민은 하고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산된 실적들을 보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 그 미만으로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수의 농가들이 이거 원가계산서 발급 의무를 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5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이제 감리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근데 이 감리 자체를 제가 없애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감리 면제 대상을 조금 좀 좀 신설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어요.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낙엽 보온 커튼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그냥 보온 커튼 갖다가 사서 설치하는 정도 수준인데, 그거는 원가계산서나 뭐 이런 것 가지고 충분히 검증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굳이 원가계산서도 내고 감리까지 또 받으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이고, 그것도 이제 사업 지원 요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뭔가 이제 아주 단순한 설치 공사, 단순 구입 공사 뭐 이런 거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넘더라도 그 감리를 좀 면제하는 게 어떨까, 뭐 이 정도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니고요. 워낙 이게 부정수급 문제 때문에 이거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견 조율이 좀 필요하고, 다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그 반대 의견들을 좀 이제 좀 완화시키려면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건데, 예,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된 금액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책정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느냐, 이걸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 시방서나 표준 설계서 요거를 만들어 갖고 좀 보급하면 조금 낫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은 결국 원가 계산서 가져온 거하고 사실 표준 시방서에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다,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뭐 유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원가 계산서 가져온 거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하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원가 계산서 없어도 표준 시방서에 한 이 정도 금액인데 농가가 들고 온 견적서에 뭐 비슷한 금액이다 그러면 뭐 크게 지장 없이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하면서 대신에 표준 시방서를 좀 보급을 해주면 부정수급 그 방지를 위한 뭐 이거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부정수급이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조금 부식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걱정스러운 게 이제 시군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 표준 시방서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해갖고 요 금액으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할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좀 당부를 드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시면 결국에는 이거는 저희가 뭐 시방서를 보급을 못 해드리고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런 거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늦게 와가지고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갖고 죄송하고요. 아마 조금 쉬었다가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설명을 좀 마치겠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 그 도를 통해서 좀 이렇게 농식본부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고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